짠. 됐죠? 응? 레코딩이. 우리가 지난주차, 지지난주차부터 전자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전자무역은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국가에서 그 제공하는 그런 전자무역의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걸 이용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만약에 글로벌 셀러라고 한다면 주문을 누가 받았어. 그러면 전자무역 시스템 안 거치고 뭐 EMS로 샥 보낸다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전자무역에 어딘가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 언젠가는 체크가 돼야 물건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 관세선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무역에 대해서 국가 전자무역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거죠. 그래야 지금 전자상거래에서 내 물건이 어떻게 움직여지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그 전자무역 인프라를 통해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류와 통관 시스템에 대해서 했고, 그 전주에는 뭐 요건 확인하는 시스템들, 뭐 결제는 뭐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은 결제하는 신용장 개설하면 이런 걸 잠깐 봤는데, 이번 주차에는 이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의 근간인 유트레이드 허브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전자무역은 이번 주 차로 다 끝나는 것이죠. 3주간에 거쳐서. 그래서 이 유트레이드 허브는 원래 그 KT넷, 지난번 주차 얘기한 KT넷이 한국 무역정보통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원래 이거 실습까지 해보면 좋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돈 내고 우리가 가입을 해야 돼. 돈 내고 이제 원래는 이 유트레이드 허브가 뭐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죠. 아무나 일반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 무역 업체들이 자기들이 월정액 얼마 내고 거기에 아이디를 받고 공인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일반 우리 학생들 할 수가 없다죠. 근데 또 KT넷에서 하는 그 실습 그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학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시간도 없고 그 실습은 그래서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을 좀 소개해주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자, 유트레이드 허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전체 시스템이 있고 무역업체가 이걸 이용을 하죠.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유저가 누구냐? 무역을 하는 사람을, 무역 수출업체, 수입업체가 이제 메인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무역업체들이 수출이나 수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의 요건 확인이나 승인이나 뭐 통관 승인이나 그 다음에 물류 보험 이런 거 등등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몇 번 내가 얘기를 했듯이, 교수가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명동, 서공동, 북창동에 있는 전부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닐 필요가 없고 이 업체들이 유트레이드 전자무역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따다다다다 그냥 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유트레이드 허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유트레이드 허브는 앞에서도 여러분 봤지만은 그 서비스가 뭐 마케팅은 뭐 좀 약해요. 근데 외환, 상역, 물류 통관, 결제까지 전부 다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중개만 하거나 아니면 직접 서비스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다음 주차에 좀 배울 건데요. 그리고 문서를 여기다 보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역회사 가면 옛날에는 서류가 가득 차 있었어요. 뭐 바이어 A 바이어 C B 바이어 막 왔다 갔다 한 거.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이 전자 문서 보관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B열이 발행되고 LC가 발행됐다. 그러면 LC 같은 경우 발행한 은행에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자 LC가 이 전자 문서 보관소에 보관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캐비넷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개 시스템은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걸 중개만 해주는. 근데 이거에 대해 이 원리나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트레이드 허브의 그 정의가 뭐냐? 그 뭐 유비쿼터스 트레이드 허브라고 그런 데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이제 페이퍼리스 트레이드. 이게 종이가 옛날에 종이를 산더미처럼 싸고 있었는데 이제 종이 그냥 그만 갖고 다니자. 정부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이런 이제 서류 없는 무역을 무서류 무역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유트레이드 허브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반 사업자.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그 아래에 있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정한다 이렇게 정해. 누구로 정했냐? KT넷으로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KT넷은 법적인 용어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다. 그런 이게 기반이란 게 뭐죠?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촉진에 관한 법률을 한번 우리가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졸업을 하고 나가서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에 관한 것, 특히 무역에 대해서는 이 온갖 법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공무원이 여러분이 된다, 아니면 공공기관에 근무한다 하면 이 법을 수시로 봐야 돼. 근데 옛날 같으면 법전 뭐 이만큼은 뭐 육법 전서 뭐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두꺼운 법전은 없죠. 다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데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은 그거 딱 치잖아요. 네이버니 저기 구글에 치면은 바로 법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금 교수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자무역이란 뭐냐? 무역업자란 뭐냐? 무역관계기관이란 뭐냐? 전자무역 문서란 건 뭐냐? 전자무역 기반 시설이란 건 뭐냐? 뭐 그런 게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전자무역 기반 시설이 뭐겠어요? 이게 전자무역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국가가 만든 인프라를 전자무역 기반 시설이라고 하고, 전자무역 기반 시설을 움직이는 기관을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 3장에 나오잖아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반 사업자가 뭘 하느냐 여기 나와요. 뭐 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연계하고 뭐 중개하고 등등등 이걸 이제 이렇게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전자무역 문서 및 화물 유통 정보 등 무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 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제, 제작, 보급과 이를 활용하여. 굉장히 말이 복잡하죠. 이 말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무역에 관련 서류를 몽땅 집어넣어라. 전자무역 보관소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 기반 사업자 KT넷이 전자무역 보관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데이터 센터라는 거 많이 들었죠. 데이터 센터. IDC라고 하고. 근데 바로 이 KT넷도 바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예요. 이런 그 데이터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령을 이렇게 수시로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인데 이게 원래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뭐였느냐? 처음에 2090년대 초에 처음 나왔던 법은 무역 자동화에 대한 법 이렇게 나왔어.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2005년에 전자무역법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연역을 한번 보면은 KT넷이 그 당시에도 무역 자동화 사업자 이 이름만 틀린 거예요. 무역 자동화라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전자무역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EDI 기반의 자동화 사업을 개시했다 그 말은 EDI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할 겁니다. EDI를 통해서 그 당시는 유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를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그런 뜻이죠. 94년부터 이게 어느 정도 업무가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고도화돼서 지금은 LC나 BL이나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나 다 거의 무역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문서가 다 이렇게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의 업무 이건 아까 앞에서 우리 그 원본을 봤었죠. 무역 그 인프라 운영, 중개, 보관, 증명, 데이터베이스 제작, 특히 중요한 게 뭐 이 표준화라는 표준화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문서들이 예를 들어서 커머셜 인보이스를 상업 송장을 우리가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보면 국제적으로 상업 송장에 물론 꼭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역을 할 때는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나 BL이나 LC나 이 포맷이 세계적으로 통일돼 있어. 그건 이제 국제적인 규약에 있어요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로 할 때도 거의 그 통일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옛날 보면 여기에 이 반 나눠져 가지고 여기에 뭐 슈퍼가 누구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등등등 이렇게 이런 양식인데 이런 종이에다 할 때도 상당히 표준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됐던 그 양식을 전산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 종이로 쓸 때도 이런 종이 A4 용지에다가 얇은 종이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타표를 막 치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가 문서 옛날에 무역할 때 종이가 이런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나 이런 종이들이 사무실에 있었어 무역회사는. 그래가지고 보통 여자 직원이 타작기로 따다다닥 쳐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슈퍼 뭐 이름 쓰고 뭐 로스앤젤레스 누구 해가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그걸 메카피를 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내고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표준화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나옵니다. 우리 회사와 A 회사와 B 회사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은 내가 뭐 얘기했죠? 프로토콜 얘기했었죠. 프로토콜. 통신이 되려면은 이 서로 프로토콜이 돼야 우리가 보통 이게 컴퓨터 하다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게 프로토콜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양식을 보낼 때도 내 양식과 다른 그 무역업자 간에 양식이 똑같아야 데이터를 던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미지 파일도 그대로 던져버릴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미지 파일을 던질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그래서 양식을 통일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들만 그냥 던져버렸다 이 말이죠. 예. 이해되죠? 근데 과거에 EDI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지금은 뭐 데이터나 이미지를 던져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문자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지금 남아요. 왜냐하면 문자로 볼 때 가장 그 용량이 작으니까. 예. 그래서 이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하는 KT넷이 하는 전자무역 기반 인프라를 이용을 해야 강제로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귀찮은데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법으로
강제를 시켜놓은 거예요. 뭘 할 때? 신용장 통지가 뭐예요? 수출업자가 외국 바이어가 우리 거래은행을 통해서 나한테 신용장을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전화하든가 뭐 해가지고 신용장 왔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랬다고. 그럼 외환기에 뛰어가가지고 프린트를 해하고 가지고 왔지 이렇게. LC가 이거보다 더 길어. 이거 한 뭐 쭉 뽑으면은 A4 용지 한 두 장 정도 텔렉스로 쳐갖고 나왔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런 통지하는 것을 자동으로, 이게 통지라는 게 뭐냐? LC 원본을 하나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게 통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 쭉 라인 프린터 용지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텔렉스에다가 쭉 쳐가지고 이렇게 줬다니까. 그게 LC 원본이에요. 원본. 탁 튀어나온 게. 근데 지금은 이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자적으로 이 LC를 왔다 이라고 내 컴퓨터에다, 큰 회사 같으면 내 컴퓨터에다가 그 LC가 딱 뜨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한테만 알려주겠죠. 저 스마트폰에 딱 뜬다 이거지. 뭐 카톡으로 뜨든지 메시지로 뜨든지 LC가 도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오면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프린트해 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용장 통지 업무는 제일 먼저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이건 여러분들 알죠? 레터 오브 개런티. 그러니까 아직 선적 서류가 안 와가지고 내가 서류를 지금 수입 화물 찾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은행에다가 보증을 하고 해가지고 은행에서 오케이 찾아가라.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선취 보증서가 있으면. 내국 신용장은 뭐죠? 내가 현대 자동차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그 현대 자동차가 외국으로 수출됐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수출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현대 자동차가 다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현대 자동차에 납품한 것은 내가 수출한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스터 LC를 받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아니면 현대 자동차가 나한테 내 물건을 가져가면서 내국 신용장을 발급해 주잖아요. 이 내국 신용장 발급하는 업무, 개설 업무, 요건 확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뭐 전략 물자 승인을 받는다든지 뭐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수백 가지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 장벽이죠. 이런 거. 아니면 수출할 때도 뭐 이게 이제 주로 수입할 때 그 요건 확인 막 받아야 되잖아요. 방사능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뭐 수많은 뭐 농산물이 뭐 했느냐 어쩌느냐 그런 거. 구매 확인서는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납품했으면 납품했다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 뽑을 수가 있다. 원산지 증명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원산지 증명은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데 그것이 이 유트레이드 허브 내에서 그것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적하 보험증권, 뭐 보험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이제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나한테 발급해주면 나한테 오는 거고, 인도 지시서 DO, 딜리버리 오더, 수입 화물이 왔는데 내가 찾으려면은 선박회사 내지는 포워더가 딜리버리 오더를 내려줘야 내가 내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구역에 가서. 그 다음에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필증 및 원산지 증명서를 그랬는데, 수출입 신고 필증이야 세관이 발행하죠. 다 서류하고 다 됐으면 오케이다 그러면 꽝 하면서 뭐 3분 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수출입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수출입 신고 필증 뭐 다른 아마 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지금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여기를 통해서 연계시켜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수출입 신고 필증을 관세청에서 발급받았지만 유트레이드 허브로 들어가서 보면 내 수출입 신고 필증 거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 물론 유니패스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산지 증명도, 원산지 증명이나 수출입 요건 확인 같은 경우는 유트레이드 허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할 수 있어. 근데 두 개가 연계가 안 돼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에 의해서 관세청에서 취급하는 그 서류도 이쪽 유트레이드 허브로 보내게 이렇게 강제가 돼 있는 거 법으로. 그러니까는 관세청하고 KT의 전산망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걸 법으로 규정해 주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이용 대상 업무를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네. 우리 그 한국무역정보통신 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무역정보통신이 과거에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원래 그 삼성동에 있는 그 코엑스 그 무역협회 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만든 회사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분당에 있는 판교밸리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화면에 보면 이 회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게 쭉 나와 있죠. 예. 그래 보면은 대략 여기 직접 자기들이 서비스 하는 업무들이 여기 나와. 무역 포털, 구매 확인 서비스, 내juk 신용장, 전자상거래 포털, FTA 코리아 글로벌 포털. 그 다음에 차세대 물류 포털, 항공 승객 포털, 운송 서비스, 전자생명 이런 내용들이 직접 이제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무슨 뭐 운송 서비스나 이건 지난 주차에 우리가 이미 봤고 그리고 이번 주차에는 무역 쪽 포털만 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 신용장 개설이 있죠. 좀 이상해졌네. 예를 들어 수입 신용장 개설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은행에서 신용장을 내가 개설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은행에 여러분들 어디 은행 거래? 은행 통장 어디? 응? 우리은행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 고객으로 들어가죠. 개인 고객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기업 고객이 있어. 근데 기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하면은 기업 고객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지난번에 봤듯이 취소 불용 하한 신용장 개설이라는 게 딱 있어 거기가. 근데 그것이 이 유트레이드 허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은행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KT넷이 만들어줬어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거기다 깔아서 거기서 바로 하면은 우리은행이 개설이 되면서 그 배설된 LC가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 그 문서 보관소에 들어가면서 개설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공인인증서 신청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지금은 이제 사실상 폐기됐지만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는 주로 은행에서 하죠. 은행 거래할 때 공인인증서 지금도 공인인증서 많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 KT넷도 그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하나 지금도 발급해 지금. 왜냐하면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 접속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KT넷이 공인인증서 발급해 주는 인증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여기서 그냥 발급을 해주는 그런 거라 이거죠. 공인인증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고 사업자 공인인증서 둘이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사업하면 창업해가지고 공인인증서 만들려면 돈을 내고 해야 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자, 그래서 이 회사에 지금 KT넷의 업무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90년대 초에 출발할 때는 사실 무역 자동화법 해가지고 만들 때 미미했어. 직원도 얼마 안 되고.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 뭐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정말 그게 딱 맞는 회사예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다니까. 90년대 초에는 그때는 컴퓨터 자체가 뭐 잘 모르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정말 초라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플랫폼 기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KT넷 같은데 관심 있으면 한번 취업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었지만은 유트레이드 내외부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제일
중요한 고객이 누구냐? 화주라고 이제 물류에서는 화주라고 그러죠. 무역업체가 유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뭐 거래선 발굴, 신용조사, 수출입 승인, 통관, 물류, 금융기관까지 전부 다 여기서 처리가 되고 접속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까지 연결이 되고 국제적인 인증 결제까지도 다 해주고 있다. 인증 결제가 뭐겠어요? 이 시스템을 유태립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 할 때 아니면 내가 무역업자로서 대금을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한테 뭐 보낼 때 이걸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면 통합 DB라는 말 나오죠. 통합 DB. 이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게 키워드라고. 그러니까 이 KT넷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 내에는 이 어마어마한 무역에 관한 그런 문서들을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도 있겠죠. 물리적인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은 공간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 수많은 무역에 관련된 문서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건 다시 한번 뭐 한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시스템별로 뭐 정리를 한 표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UTH는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약어입니다. 통합 로그인 해가지고 싱글 로그인을 하면은 포털로 들어가서 뭐 무역 포털, FTA, 은행 포털, 통관, 글로벌 포털, 관세 환급, 유로지스 지난주차 배웠던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개하는 것들은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이건 뭐 어디 딴 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지금 그린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신동찬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기 쉽게 교수가 그렸는지 어느 교수님이 그린 걸 내가 추가로 해가지고 완성을 시킨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유트레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러면 우리 국가, 그러니까 유트레이드가 왜 그 뭐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이제 그 전체 인프라인데다가 거기에 모든 무역에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보관 창고가 여기 있으니까 가운데다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붙어 있느냐? 통관 시스템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니패스가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물류 시스템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물류망이. 그래서 KT넷이 운영하고 있는 유로지스 허브 이것도 있고 KL넷도 있고 케이스넷도 있고 이런 여러 개의 물류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류망들도 역시나 유트레이드 허브에 물려 있다는 거죠. 저 위에 보면 관세사, 요건 확인 기관 다 물려 있는 거고 무역업체 여기에 보면 자체 시스템 밴 EX, EDI 뭐 복잡한 얘기 써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무역업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업체가 큰 회사라면 앞에서 봤듯이 아주 어마어마한 ERP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ERP와 전 유트레이드 허브가 연결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조그만 회사들이 또 있어. 그러면 그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하면 좋지만 그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여러 회사 그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을 걸 이용을 하는데 무역업체가 유트레이드 허브에 접속할 때는 뭐 EDI, 밴 뭐 이런 걸로 해서 접속을 한다 그런 뜻이고요. 외국하고도 연결이 된다. 마켓플레이스니까 아마존하고 뭐 연결을 뭐 시킨다. 뭐 그다음에 저기 뭐 대만하고 연결시킨다.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쇼핑몰, 그다음에 은행망, 보험은 보험망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EDI로 데이터가 주고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기. 점점점 한 게 있고 국지각이 한 거 있죠. 점점점 한 것은 인터넷 EDI, 인터넷을 이게 망을 뭘 쓰냐 이거예요. 망이 있어야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완전 물리적으로. 그때 밴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 유선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 은행에 가보면 은행 거기 저 뭐죠? 은행 단말기 보면 은행 써있잖아요. 우리 은행 단말기 있잖아요. 그 단말기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게 우리 은행 저 헤드쿼터스하고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뭘로?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 유선으로. 그리고 우리가 저기 저 GS25시 가서 카드 한번 쫙 긁으면 뭐 뜨잖아요. 이게 바로 두두둑 하면서 그 상점 하나하나에 다 VAN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서 그 유선망을 통해서 저 신용카드 회사에 갔다 와. 이게 그때 전부 그 밑에 보면 선이 다 있어. 이런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이 나오면서 굳이 그런 물리적인 밴을 이용하지 않아도 바로 EDI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넷 EDI도 되고 여전히 밴으로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물리적인 통신망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DI가 그럼 뭐냐 한번 설명을 조금 하고 좀 쉬었다 하죠.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뭐 말 그대로예요.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 간에 입력을 다시 하지 않고 컴퓨터가 처리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표준 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문서 표준이 틀리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보내는 문서와 저기서 받는 문서의 포맷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EDI는 팩스나 이메일 같이 완전 비구조화된 메시지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저런 게 쉽게 말하면 문자만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EDI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표준을 정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변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정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EDI를 이용하면은 외국에 있는 무역업체나 또 물류회사는 자기들 물류회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 그 현대상선 HMM 뭐 어마어마한 내가 지난 시간에 14,000 TU가 아니고 24,000개 컨테이너를 뭐 이렇게 쭉 연결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대. 144km 간대. 24,000개를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많은 컨테이너를 어떻게 제어하냐 이거죠. 다 이 EDI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물류 회사들이 현대상선에 들어와 시스템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걸 내 컨테이너가 지금 어느 알헤시라스 몇 층 몇 단에 지금 몇 번째 컨테이너에 몇 박스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EDI가 일반적인 통신 표준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 UN 세펙트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이 됐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EDI의 통신 인프라는 앞에서 봤듯이 밴 EDI, 밴이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밴 EDI와 인터넷 EDI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밴 EDI는 폐쇄형. 그러니까 딱 앞에서 우리가 그 인터넷이 폐쇄형이냐 오픈형이냐 개방형이냐 그거 얘기했었죠. 완전 그러니까 지금 저 뭐죠? 우리 우리은행의 그 돈 찾는 캐시머신하고 이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컴퓨터하고는 유선망으로 돼가지고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게 폐쇄망이.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입출금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통신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이 유트레이트 허브는 EDI 기술로 지금 시스템이 데이터가 주고받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한 10분 쉬었다 하죠.
네, 그 지난 시간에 EDI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EDI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연결하거나 밴망에 의해서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고, 밴이란 게 뭐냐에 대해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신용카드 쓸 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밴은 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밴이라는 것은 누가 합니까? KT나 뭐 SK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KT나 SK나 LG로부터, 특히 옛날에 이제 한국통신 뭐 SK나 그게 나오기 전에 KT로부터, KT가 수많은 이 회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밴 사업자가 하나를 빌려,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서 서비스 하는 거예요. 이게 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밴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상점이지, 상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로 이게 선이 깔려 있는 거라 이거죠. 이게 옛날에 KT가 한국통신만 있을 때 그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점하고 연결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점에 가서 카드 그을 때 밑에 보면 단말장치 옆에 선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었다 이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가지고 리테일하는, 이 소매를 해주는 사람들을 밴 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밴 사업자는 실제로 이 물리적인 통신망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이고, 이 망을 통해서 신용카드가 이것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에서 오케이, 전자상거래 해도 좋아, 쇼핑몰 물건 사세요라고 승인이 떨어지면 물건을 보내주고, 그 돈을 사용자가 신용카드사에 돈을 내면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사람은 뭐냐? 피지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피지사는 밴이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이지, 일종의. 그게 피지사란 말이에요, 피지사. 그런데 피지사와 밴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하나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개.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 뭐 나오잖아요. 뭐 이니스페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피지사예요. 피지사. 예, 피지사. 여러분들 그 졸업하고 이런 피지사 같은데 시험하면 좋아요. 월급도 많이 줘요. 주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디에 있느냐? 판교나 디지밸리, 구디밸리, 구로 디지털밸리나 가산 디지털밸리나 이런 데에 주로 많이 포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런 밴 서비스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밴망을 가진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트레이드 허브와 우리 회사를 이렇게, 우리 회사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밴 사업자는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선을 하나, 도매로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게 서비스를 또 소매를 해주는 그건데,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걸 이용해서 전자무역을 할 수가 있고, 전자상거래도 이 밴 사업자가 제공하는 망을 타고 결제를 서비스해주는 피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고 전자무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앞에서 했던 EDI의 원리를 한번 보죠.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진 건데, 기업과 기업 간에,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약속된 전자문서를, 표준 형식의 전자문서를 컴퓨터 망을 통해서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A라는 어떤 회사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올 때 뭐 전사 하나 시킨다 그러면 자기 혼자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포맷이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 지을 때 한옥도 짓고 뭐 일본식 집도 짓고 중국식 집도 다 집 짓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은 뭐 다 딱 깔려 있지만 그때 옛날 80년대, 90년대에는 컴퓨터 기술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집 구조가 다 틀려. 이게 표준화된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통신을 하려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이 표준화 시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A 기업과 B 기업 간의 통신의 프로토콜이나 어떤 메시지 프로토콜이 틀려버리면 이게 EDI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화라는 게 앞에서 봤잖아요. 그 무슨 메시지 표준, 뭐 통신 표준 몇 가지 표준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계와 기계 간에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회사 B 기업의 A 기업의 EDI 시스템에 통신 소프트웨어, 변환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것들이 밴망을 통해서 어떤 표준이 정해진 표준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기술적 원리를 보면은 아까 뭐 무슨 통신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변환 소프트웨어 막 있죠. 그것이 지금 그걸 지금 표로 그린 거예요. 송신자가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뭐 아래 한글에서 뭐 이거 문자를 쳤다 이거죠. 뭘 쳤다, 뭐 워드에 쳤다 그러면 EDI 변환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통신 프로그램으로 가서 망을 타고 이쪽에 통신에 들어가서 변환돼서 응용 프로그램 다시 보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EDI 작동 원리를 이렇게 다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EDI는 전통적인 그런 EDI, 밴을 이용한 EDI가 있고 요즘은 인터넷 EDI, 소위 XML EDI라고 그래요. 그래서 EXML, 그래서 뭐 앞에서 봤죠. EX EDI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것은 리스트 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리스트 라인이 그 밴망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을 우리가 사로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어떤 통신망을 해가지고 옛날에 EDI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통해서 TCP/IP, HTTP 통해서 XML 문서로 가버린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것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EDI 서비스하는 걸 뭐 예로 지금 드러났어요.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요즘 여러분들은 그 진료비 청구,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플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부모님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혹시 실비보험 들어있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실비보험이 들어있으면 의료보험 커버 안 되는 비보험 뭐라고 그러지? 이게 의료보험 커버 안 돼, 건강보험 이제 커버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영수증 받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편지로 보험회사에 보내, 실비보험회사에. 그러면 보험회사에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병원에 그거 보내는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파일로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거기 시스템 병원이나 병원 시스템 들어가 보내는 게 있어. 그럼 거기서 두두두 치면 딱 보험회사로 가버려. 그리고 며칠 있으면 바로 보험금 나왔습니다 하고 바로 문자가 팍 오죠. 그런 걸 이제 그게 바로 EDI의 그런 이제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뭐 국민은행 여기 뭐 무역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네요. 자, 전자무역 기반, 인터넷 기반으로 전자무역 인프라. 그러니까 이건 뭐 앞에서 그 EDI 무역 자동화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 전자무역으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바뀐 것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유관기관이나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묶이게 됐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ERP를 여러 번 이제 교수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말은 지금 저겁니다. 유트레이드 허브가 있는데 이 유트레이드 허브를 이용하는데 개인 기업이 일일이 여기 들어가서 하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 어마어마하게 하루에도 막
계속 뭐 문서가 일어나면 어떻게 다 하겠어.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문서가 여기만 또 쌓여 있으면 안 되니까 대체로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시스템과 자기 회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순천향 뭐 주식회사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봐. 거기에 ERP가 있다 이거지 이거. 네? 그래가지고 이 유트레이드 허브하고 ERP 속에 무역 뭐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연결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연동을 시킨다는 게. 예. 그래서 내부 이 시스템 이게 내부 시스템이고 이게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연계 통합시켰느냐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별로 기업 내부 업무에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간 프로세스가 통합된 경우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읽어보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보면 기업의 이 비즈니스와 전자무역 인프라가 통합되기 무지 어렵다라는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교수가 해놓은 굉장히 쉽게 지금 해놨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안에 많은 시스템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엄청난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일렉트로닉 LC가 통보가 왔다 이거죠. 그러면 LC가 통보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우리 회사로 와가지고 그것이 LC 개설됐어. 그럼 무역하는 회사에 가요. 무역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뭐 주문 관리하는데 자재하는데 뭐 회계관리 시스템, 재무관리 시스템, 뭐 인사관리 시스템 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이거 다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해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통합해서 한다는 게. 그런 얘기를 여기다 지금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비용이 수반된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유트레이드 뭐 편리한 줄 다 알아. 근데 우리 회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이제 얘기가. 그래서 돈을 실제로 무역회사가 1년에 뭐 수출건이 뭐 한 100건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몇 억을 들여서 시스템 만나가 좀 바보짓이죠. 그게. 차라리 손으로 그냥 한 건씩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웹 호스팅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 기업들이 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론 부분을 좀 보고요. 그 유트레이드 허브의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유트레이드 허브 한번 들어가 보죠. 갑자기 안 뜨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유트레이드 허브 안 떠버리네. 자, 이것이 이제 유트레이드 허브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유트레이드 허브 소개가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아래에 직접 서비스 되는 뭐
내용들을 한번 보죠. 무역 포털,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요건 확인, FTA 코리아, 글로벌 포털, 전자상거래 포털, 해상 물류 추적. 여기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역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과 그리고 물류 포털들을 같이 유트레이드 허브인 KTNet이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뭐부터 나오냐면 로그인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기 없기 때문에 교수도 뭐 무역업자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은 주로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그 서비스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할 건데,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은 어디서 주로 많이 가져왔냐면은 교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건데 이 그 KTNet에서 몇 년 전에 만든 이 책이 있어요. 이게 전자물류 무역 총서라 해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방대한 책이 이 두 권에 걸쳐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실습도 하고 할 수 있는 이 방대한 책인데 이거만 다 해도 한 학기 내내 설명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교수가 일부만 좀 지금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네요. 네. 커서가 어디로 갔나? 지금 녹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유트레이드 허브가 서비스하는 지난번 물류건 빼고 나머지 그 시스템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무역 포털 서비스라는 것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것들이 있느냐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자무역 단일화된 워크프레이스를 제공한다. 뭐 EBL, 이내고 무서류 거래를 하도록 무역을 하도록 한다. 뭐 유통 좀 비용이나 인력이 절감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신용장 통지 서비스를 한번 보십시다. 신용장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다시피 무역업체 내가 거래하는 바이어로부터 개설된 LC가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 도착하면은 옛날 같으면 종이로 주는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나한테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출자에게 그것이 왔다는 사실을 전자문서로 신용장이 나한테 온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기 그림에 뭐 나왔죠? KTNet에서 전자문서로 나한테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문서로 온 이 LC를 그대로 전자적으로 그냥 남한테 어디로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프린트해도 원본으로 친다 그런 뜻이에요. 프린트해서 치면은 이게 자기 사무실에서 옛날 같으면 은행에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갈 필요가 없이 자기 사무실에서 프린트해서도 되고 그냥 그 ELC를 그대로 가지고 이용을 해다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설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온다. 이게 이제 전자 신용장의 그 지금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요즘 많이 지금 쓰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무역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구매 확인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KTN에서 전화하니까 구매 확인서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콜센터에서. 이게 얼마나 구매 확인서 막 물어보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매 확인서는 뭐죠? 얘기했듯이 수출업체에 수출하는 사람이 자기가 물건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구매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수출만 하는 수출업체가 물건을 완제품을 구매해서 이걸 수출업체가 수출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100원에 100달러에 수입해가지고 200달러에 수출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 내가 얼마 해야 돼요? 공급 가액이 100달러면 얼마 줘야 돼? 110달러 줘야 되죠. 여기다 10% 부가세를 포함해서 줘야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물건 살 때는 항상 10% 거의 뭐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다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 부가세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는 팔 때 얼마에 팔? 220달러에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 갖고서 내가 그러니까 220달러를 바이어가 220달러를 내는데 여기에는 부가세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VAT가 20달러가 포함되어 있지. 여기에는 내가 살 때 얼마? 10달러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면 얼마예요? 차액이 10달러죠. 이 10달러를 어디다가? 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돼. 그게 부가세 신고, 부가세 납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출할 때는 부가세가 있어 없어? 없죠. 0세율이에요. 수출에 대해서는 0세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게? 부가세가 20원이 없다 이거지. 이게 부가세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수출할 때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낸 10달러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는 돈이 이 돈 다 들어오고 이거 10달러 부가세 신고해가지고 할 때까지 뭐 최장 한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서 갖다 주면 10달러를 빨리 내주지 세무서에서. 네 돈이니까 빨리 해서 네 자금 융통시켜. 관세도 똑같아요. 관세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알죠? 관세도 이게 나와. 그래서 구매 확인서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구매 확인서가 내가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내가 샀다. 수출용으로 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구매 확인서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내 조달이죠. 이 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그걸 증명해 주는 서류다. 그리고 이건 지금은 서류로는 발급을 안 해요. 전부 다 어떻게? 전자적으로 발급 받아야 되고 내국 신용장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내국 신용장 발급을 더 복잡하잖아요. 막 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이 수출업체들이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물건을 수출업체한테 물건을 내가 팔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팔았을 때 이 10달러 이거 이제 환급을 빨리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업체가 이 완제품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A라는 공급자 또는 제조업체가 어떻게? 이 제조업체는 이 수출업 일단은 사실을 여기다 이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수출 실적이 되겠죠. 수출 실적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실제 자기가 수출을 안 했지만 이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자기 수출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실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많이 수출하면 어떻게 돼?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막 여기 훈장도 받고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무역업체에 가가지고 잘해서 수출 많이 하면은 대통령 표창 무슨 뭐 장관 표창 막 받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수출 실적이 어디가 기록이 돼 있어야지. 무역협회에서 쭉 뽑았을 때 나도 수출했어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수출을 실적으로 자기도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구매 확인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은 지금 설명했듯이 수출업체와 공급업체 간에 은행이 연관돼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물건 살 때 은행을 통해서 물건을 샀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KTN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이것이 증명이 된다, 그런 뜻을 지금 그 그림을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는 요건 실제로 이 구매 확인서 그 원본이에요. 원본. 이게 지금 교수가 어디서 하나 가져온 건데, 실제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은 거의 잘 안 보이죠. 전자문서 번호가 얼마고 구매 확인서 번호가 뭐고 발신일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구매 확인서가. 과거에는 구매 확인서를 어떻게 돼 있었냐? 역시나 종이로 돼요. 종이로. 커머셜 인보이스 식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전자적으로 원본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내국신용장 가보죠. 내국신용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무역학 통상 개론이나 또 뭐 신용장론에서 이미 배웠다시피, 신용장은 누가 바이어가 개설은행을 통해서 와가지고 통지은행을 통해서 오거나 자기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컨펌 은행, 뭐 확인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신용장인데, 내국 신용장은 내가 국내에 있는 수출업체한테 물건을 팔았어. 그때 혹시 저 사람이 뭐 돈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도 돈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출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장하고 똑같이 내가 저 회사한테 물건을 보내버리고 바로 나는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여기 지금 이 이트레이드 허브에서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한 표가 하나 있는데, 이 지금 이 KTNet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면 뭐 복잡하게 생겼는데 별거 아닙니다. 제일 왼쪽 아래에 개설 의뢰자가 어디다가 이제 공급자하고 왔다 갔다 다 하죠. 하고 나서 어떻게 내국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겠죠. 은행에다가.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는 이게 개설할 때 마찬가지로 뭐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제공한 인프라를 통해서 개설 신용장을 개설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국내 은행에서 개설했는데 저 공급하는 회사의 은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은행이 그 신용장이 개설이 되고 물건을 받고 물품 수령 증명서 이거 해가지고 내고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뭐 일반적인 신용장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유트레이드 허브가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합보험, 뭐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험사에 과거 같으면 보험회사에 뭐 신청서 내고 뭐 막 전화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쫓아오고 막,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보험망과 유트레이드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가 전부 묶여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가능하다 이거죠. 아이디 치고 보험료 산출해서.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신동차 누구가 앞으로 돼 있어? 응? 없어? 학교 올 때 뭘로 와? 버스 타고.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좀 더 있으면 이제 뭐 취업하든지 하면 이제 자기 차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차 사기 힘들어요 요즘. 자기 차는 사기 쉬운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여러분들 우리 애들도 26세인가 28세인가 되기 전까지는 내 앞으로 자동차 사고 우리 애도 운전할게요 했더니 보험료가 50%가 더 비싸. 50만 원, 뭐 70만 원, 80만 원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내가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 보험회사 직원 아는 사람한테 만약에 대학교 1학년 학생 20살 19살 먹은 학생이 2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새 차를 사가지고 보험료 들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오 마이 갓, 자동차 상 가격의 10% 이상이 보험료야. 200 몇십만 원 낸데. 그러니까는 대학생들은 자동차 사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보험회사 하면은 보험 에이전트 아줌마들이 그런 거 많이 지금도 많이 하지. 지금은 뭐 다이렉트 보험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냥 자동차 보험도 자기가, 교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복잡하긴 해. 뭐 복잡한데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하면 훨씬 더 싸고 빨리 되고 그러죠. 그냥 보험 뭐 어쩌고 할 필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상에서 자기가 보험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바로 보험 폴리시, 약관이 보험 증서가 그냥 툭 튀어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 들 때도 자기가 개별적으로 들면은 거기에 이제 보험 약관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가 보험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큰 회사 같은 데는 뭐 거의 매일 막 컨테이너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산으로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 증서가 유트레이드 허브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보험 증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고 할 때 내가 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한 군데 탁 은행 가면은 그게 뜨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은행 가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내고를 하면은 바로 그리 가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보험까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LC만큼 더 중요한, LC보다 더 중요한 BL, 그렇죠? BL은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선화증권. BL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법이 뭡니까? 우리나라 BL은 어디서 직접 관련된 법이 뭐예요? 응? 법이 뭐예요? 상법. 여러분들 무역학 전공한 사람들은 상법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상법 배우나? 배우기도 하고 안 배우기도 하고. 상법 뒤에 보면 보험해상편 이런 게 나와. 제일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해상 배우잖아. 예? 뭐 메린 액트 이런 거. 그게 영국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건 그대로. 근데 아니 왜 영국 법을 우리나라 법을 배워야지? 해상 운송 이건 영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아. 틀릴 수가 없지. 이게 배가 떠가지고 지금 스웨즈나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데 그 관할하는 법이 틀려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그냥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국 법이나 이거 거의 똑같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BL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 상법에 거기 나와 있어요. 상법에 BL을 어떻게 만든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BL은 뭐예요? 하나의 돈하고 똑같아. 이게 내가 BL 가지고 있으면 BL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내 물건 내놔 그러면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죠. BL은 유가증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주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상법에 의해서 전자문서로 만들어진 BL도 원본으로 인정한다라고 상법에 명기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BL을 굳이 종이로 발급하지 않더라도 되게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BL 서비스가 바로 이 전자선화증권이 바로 뭐 물론 항공 에어웨이 빌도 AWB는 에어웨이 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역시나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전자무역 돼 있으면 BL도 그냥 땅 치면 가버려야 되는데 안 된다. 이게 다른 나라 전자무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그랬대요. 뭐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에 이 전자 BL 이거 할 때 전자선화증권 할 때 뭐 국제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했어. 근데 다 실패. 왜? 우선 그거 이용하려면 돈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거 뭐 영국에 지금 있다고 뭐 그거 하는 거 있는데 그건 뭐 대기업이나 하지 일반 중소기업은 어림도 안 되고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해.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EBL이 만들어져서 하는 것도 뭐 우리나라에서나 하지. 에서나 유통이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유통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토콜이 같아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행을 해가지고 소유권 등록을 전자문서 보관소에 하고, 만약에 이것이 소유권이 변경되게 되면 또 변경된 걸 하고요. 그래갖고 이것을 내고할 때 은행에 가지고 가면, 은행에다 이걸 보내면은, 이제 선적하고 나서 보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서류가 한 번에 쫙 뜨면서 거기서 그냥 은행에서 땅 떼서 내고해서 돈을 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문서, 여기 이제 문서 보관서 도큐먼트 레포지터리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타이틀을 이게 지금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이 정말 세큐리티가 잘 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BL이 어떻게 발급되나 이거 봤어요. BL은 먼저 내가 이 물건을 배에다 실어주세요. SR이라고 하죠. 쇼핑 리퀘스트를 하면은 어떻게? BL이 발급되기, 정식 BL이 발급되기 전에 먼저 드래프트 BL이 발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드래프트 BL에 의해서 포워더가 하우스 BL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 다시 재발행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BL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여기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유트레이트 허브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임시 드래프트 BL을 발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조회해서 발급이 되고, 변경되면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BL이 이제 해서 인도 천국까지 가게 된다, 뭐 그런 뜻이 되죠. 여기 지금 2009년도에 그 선화증권 전자시대 개막되다 이렇게 아마 KT넷이 그 보도자료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전자 BL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운송이, BL은 누가 발행한다? 운송인이 발행하잖아요. 항공사나 선박회사, HMM, 한진해운이 지금 없어졌는데, 이런 운송인들이 발행을 해서 거기서 그것이 발행됐는데, 뭐 가다가 뭐 사람이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뀌게 된, 그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보면 그 옆에 한번 보세요. 2008년 9월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전자산업증권 제도를 법률화했다, 그 말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상법상의 전자 BL도 적법하게 인정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좀 빨리 합시다. 이제 이 내고 서비스, 여러분들 무역회사에 가면 뭐 수시로 듣는 얘기가 내고 뭐 입에 달듯이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 내고라는 얘기를. 왜 내고가 중요해요? 신동찬, 왜 내고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무역회사 왜 만들어? 돈 벌려고 만들죠. 돈 벌려고, 돈 못 벌려면 뭐라 해.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선적하고 나서 전자상거래에서는 내고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 소비자가 결제하는 순간에 그냥 이미 끝나버리니까, 주문이 끝나버리고 결제도 끝나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돈이 나한테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근데 일반적인 무역에서는 벌써 이게 이제 내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고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앉아가지고 은행 외환계 직원이 다 서류 들춰보고 LC 개설된 거하고 이상 없으면, LC 개설 내용 이상해, 그럼 빠꾸 마시고 또 3일 가가지고 또 고쳐가지고 또 가고 막 이런 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내고라고 그래요. 그 내고가 되면, 예를 들어서 SIT LC인데, 이 SIT LC면 뭐예요? 보자마자 돈 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LC 30days, 30days, 그럼 뭐야? 선적하고 나서 30일 지나서 돈 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선적을 어저께 했어. 근데 지금 29일 남았잖아요. 오늘 은행이 돈 주라고 뭐 29일 먼저 돈을 주는 거 아니니까. 그만큼 이자를 까고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그렇더라도 현금으로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내고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역회사에서.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내고가 필요 없이 그냥 송금으로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송금이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이제 여기랑 같이 읽어보죠. 이 네고 서비스는 수출 환업 매입 관련 문서의 전자를 통해서 수출업체가 관련 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네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신용장이 와서 매입 서류를 준비해서 매입 신청서 작성하고 매입서를 첨부해서 매입은행으로 전송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주요 기능 왼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선적 서류를 자동화 시켜서 거기에 외부 기관에서 발급한 BL이나 IP, 보험증권이나 원산지 증명을 전부 다 한눈에 전부 나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매입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전송하면은 매입은행에서 돈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건 뭐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ELC, EBL, EIP, ECO, 사후관리 등등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네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그 전자신용장 통지 양도, 이 네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전에는 EDI로, 초기에 EDI로 신용장을 발급받으면 어떻게 했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렇죠? 수출업체는 LC를 프린트해 내가지고 서류로 갖다가 은행에 갖다 줬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그 네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그냥 수출업체가 통해서 은행으로 바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컴퓨터 상에서 네고가 가능하게 그렇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이 표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사실은 아까 보여준 그 책에서 교수가 그냥 이미지 파일로 본 거예요. 네고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 지금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 지금 대표적인 것만 좀 잘라버린 거예요. 이러한 서류들을 우리가 실제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전문 용어 이런 거 많이 보라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것들을 알아야 이제 무역업체에 가면, 특히나 뭐죠? 지난 시간에 했던 판토스 이런 회사에 가서 근무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정말 귀가 따갑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이 KT넷에서 이 책에다 이렇게 담아놨느냐? 전자화 하려면은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전부 열거가 돼 있어야 전산 처리가 가능하겠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남발 다 붙여가지고 전부 다 이걸 무역하는 그 회사들이, 수출하는 회사, 무역하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문서를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런 뜻입니다. 환업 매입하는 프로세스, 수출업체가 서류를 준비해서 작성해가지고 이걸 유관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다 내면은 돈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 프로세스는 이건 한번 보기로 하고요. FTA 코리아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실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FTA 체결한 나라가 뭐 몇십 개 회사가 30몇 개, 그러니까 뭐 40 몇십 개 회사가 나라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요번에 RCEP 해가지고 뭐 지역 간 무슨 뭐 경제통합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매년 뭐 1%씩 뭐 관세율을 깎아 나가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전부 우리가 칠레하고 하고 EU하고 하고 중국하고 하고 뭐 지금 앞으로 러시아하고도 하려고 하니까 할 때마다 전부 관세율가 그 나라, 그 FTA 체결한 나라만 다 틀려.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걸 전산화했다는 얘기인데, 전산화 그 표 자체를 전산화, 이제 관세표를 전산화도 해놨지만 관세청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EU에다가 어떤 물건을 우리가 수출한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걸 싸게 바이어가 싸게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FTA 이게 무관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FTA 많이 알죠? 그러면 사실은 수출업체들은 이게 잘 몰라. 너무 복잡하니까. 한미 FTA 조문이 몇 페이지인지 알아? A4지 1000페이지 이게. 내용 알 수도 없어. 무역업체들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부가 하도 복잡하니까 FTA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래갖고서 그 전국적인 중앙 조직도 있고 우리 충남에도 FTA 활용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 그게 어디에서 관할하느냐? 내가 기관장 했던 충남경제진흥원이 FTA 활용 지원센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관세사가 2명이나 있어. 상주 관세사가 하나 있고 또 수시로 오는 사람이. 그래갖고서 내가 어디로 수출하는데 이것이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원산지 증명도 복잡해. 그냥 원산지 증명에 원산지에 따라서 그 관세가 감면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배웠다시피 이게 조금 뭐 들어가면 덜 들어가면 얼마고 더 들어가면 얼마고 우리나라 다 생각해. 김 같은 거 아무 문제 없지. 100% 그건 한국산이니까. 근데 절반은 뭐 프랑스산이고 뭐 10%는 뭐 일본산이고 막 부품이 들어가 그럼 골치 머리가 아파. 그래서 관세 환급을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런 걸 이제 관세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업무를 이게 FTA에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것을 원산지 증명을 이렇게 FTA 하에서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고 발급하는 업무를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해도 이거 알기 어려워요. 워낙 복잡해요. 관세사들이 그런 일을 주로 해요. 예. 그래갖고서 FTA 관세 요즘 인증자 수출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다 우리가 수출할 때 매일 원산지 증명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 일정한 수출업체가 있으면 그 수출업체는 오케이, 넌 됐어.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너희 회사의 이 제품은 뭐 다음에는 그 복잡하게 안 해도 돼. 그럼 자동으로 탁탁탁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인증자를 수출 인증자 그런 거 이제 승인 받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게 막 FTA 코리아 그걸 이제 원산지 관리 서비스를 해준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업무도 한데 이건 뭐냐면 세금 계산서가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해외에다 수출할 때는 영세율이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부두에다가 뭐 무슨 뭘 할 때 내가 물건을 살 때 이제 부가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아니면 수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있을 때 그런 것도 지금 이거인데 뭐 이 세금 계산서는 사실은 그 KT넷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저기서 만든 국세청에서 만든 걸 여기다 탑재시킨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급도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입력하면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게 세금 계산서 실제 실물이거든요. 요즘은 다 세금 계산서가 종이로 하지 않고 일반 작은 회사도 대부분 다 이 세금 계산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게 쳐넣기만 하면 돼. 또 입력만 하면 그때 그 입력하면이 이런 거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유트레이드 허브가 국세청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도 거기서 발급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는 뜻입니다. 출력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것도 무역회사에 가면 바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부대 비용 정산 서비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하는데 뭐 자잘하게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많죠.
뭐 부두에서도 물론 이제 물류회사들이 한꺼번에 청구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하나하나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은행에다 내야 되는 돈, 어디다 내야 되는 돈 그런 것들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페이지는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제한적이지만 우리 전자무역 시스템이 그 외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걸 이제 그 여기 KTN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대기업 외국 대기업이 많죠. 제일 큰 회사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가 뭐죠? 보쉬, 독일의 보쉬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근무하면 저 외국인 투자기업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뭐 보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마그나라는 그런 회사도 있고 여러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와 이렇게 지금 유럽의 자동차 부품사들과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현대차가 이걸 수입하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글로비스, 판토스와 버금가는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가 있죠. 지금 그 현대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예. 여러분 이런 회사도 좋은 회사예요. 현대차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글로비스 같은 회사도 여러분들이 가서 도전 한번 해볼 만하죠. 보쉬, 지멘스, TRW 이거 전부 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 대기업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이 보쉬에다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어요. 여기 가까운 인주 산단에 가면 조그만 보쉬에 들어간 조그만 이런 이제 이만큼은 뭐 쇠에다가 도금하는 회사 이런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건 대만하고 우리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나라들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전자적으로 만든 문서를 바로 유통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대만하고는 바로 뭐 돼 있다. 일부만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산지 증명을 CO를 대만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포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가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이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그걸 이게 이제 여기 지금 뭔 말이 써 있냐면 원본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거예요. 우리가 전자상거래 앞에서 배울 때 뭐라 했어요? 전자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로 해서 부인되지 않는다.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마찬가지로 이 원산지 증명서가 이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대만에 던져졌을 때 대만 세관에서 그것이 원산지 증명서가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건데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양국 간에 어떤 협정을 맺었겠죠. 여기까지 이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 그 자체를 위해서 또 이제 이 전자무역 유트레이드 허브를 확장시켜 준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이제 아주 작은 여러분이 만약에 전자상거래 창업을 한번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물건을 뭐 아마존 FBA로 보내든 한 개만 보내든 결국 그게 뭐죠? 그것도 수출이지. 한 개를 보내든 10개를 보내든 100개를 보내든 한 컨테이너 보내든 수출은 수출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출장 갈 때 물건을 한 10만 원어치 사가지고 간다. 그것도 수출이에요. 엄밀하게. 다만 기록만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좋은 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관세, 부가세도 안 내도 되고
또 그거 가지고 뭐 심지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 그래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전자상거래 집에서 혼자 하는 사람이 이거 뭐 수출 실적 일일이 할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코트라 배울 때 뭐 있었죠? 우리가 바이코리아에서 콥스라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면은 수출로 잡히는 거. 거기서 샘플 하나 이렇게 보내도 그렇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에는 이걸 고 글로벌인가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통일해 가지고 뭐 트레이드 허브, 유트레이드 뭐 허브 2.0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만약 익숙한 게 보이죠? 페이오니아도 보이고 뭐 보이는데 이거 한번 실제 실물하면 아니 잘 될지 모르겠다. 잘 안 돼서. 오케이. 이게 이제 지금 그 실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쉽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서비스 안내 한번 볼까요? 안내 보면은 주문 관리, 수출입 신고, 배송, 구매 확인, 대금 정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건 그 코트라에서 하는 그 바이코리아에서 샘플 이거 뭐 바이어가 산다고 할 때 뭐 은행하고 연결해 가지고 코트라가 중간에서 해 가지고 내가 물건 보내면은 신용카드로 저기서 결제하고 그거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출도 수출이니까 근데 그 인프라는 뉴트레이드 허브 인프라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이 이걸 처리하면은 자기 수출 실적으로 잡힌다. 그런 뜻입니다. 어서와.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은 처음이지? 다들 전자상거래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하하,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지.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에서는 판매 관리, 배송 신청, 수출 신고, 외화 정산, 구매 확인, 마이비지 데이터까지 같은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힘들게 입력 처리하던 업무를 주문 정보를 기반으로 처리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거든. 판매된 물품의 해외 배송은 다이렉트 배송,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확하게. 너무너무 소중한 수출 대금 회수는 수출 신고 필증을 출력하여 은행에 방문 제출했던 업무는 이제 바이바이. 내 수출 판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해 금융기관에 전달해주니까 결제는 제때 딱 이후. 대량의 수출 신고, 판매 대금 회수도 한 방에 오케이. 영세율 혜택을 위한 구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전자세금 계산서와 수출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초간단, 초간편 발급. 트렌드도 확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국가별, 품목별 가장 핫한 주문 정보와 자체 통계 서비스인 마이비지 데이터가 있다고. 하하, 어때? 전자무역의 특급 비법 공유. 야, 포기하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뭐 이런 광고도 거기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전자상거래 포털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설명하는데 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엑셀 파일로 이걸 업로드 시킬 수가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업로드 시키면 한꺼번에 쭉 들어가는 거 있죠. 교수님들도 여러분들 성적 낼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엑셀 파일로 쫙 성적 내가지고 이쪽 LMS에 학교 그 LMS가 아니구나. 학교 포털에다 올리면은 쫙 그냥 들어가게 과목별로 쭉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설문조사 할 때 성명을 쓰시오, 학번을 쓰시오 하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돼.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 쭉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그러면 신, 동, 찬 이렇게 쓰면 안 여기 공백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응?
앞에서부터 꽉 차게 신동찬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공 신동찬이고 여기는 그냥 신동찬이고 그런 거예요. 엑셀 파일에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이게 틀리게 하면 어떻게 에러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전자상거리 지금 과목을 배운 이후로부터는 항상 전자 컴퓨터에 맞는 그런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습관화해야 돼. 습관화. 네. 회사에 가서 자꾸 이게 에러 나면 어떻게 했어? 이 친구 말이야 신입사원 안 돼. 이건 뭐 일 자꾸 못 해갖고 맨날 뭐 밤샐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수출 신고하는데 지금 전자상거래 하면은 한 100명이 한꺼번에 막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요건 뭐냐면 전자상거래 지금 이건 뭐 확인은 교수가 안 해봤어요. 아마 지금 완전히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만은 이 마켓플레이스와 유트레이드 허브 간에 이걸 연동을 시켜가지고 수출 기업이 쉽게 이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굳이 뭐 지금 꼭 뭐 이트레이 여기 KT넷을 이용을 안 해도 이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지금 그 포탈이나 오픈마켓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존의 전자무역 인프라와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 유트레이드 허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 전자무역의 인프라들과 이 마켓플레이스 내지는 전자상거래, 글로벌 전자상거래와 어떻게 연동시키느냐.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일이 처리될 수 있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뭐 교수가 직접 이걸 뭐 본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이게 일반 물류회사 같은 데도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막 굉장히 복잡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막 관계돼. 근데 전자상거래는 우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건수가 하루에 뭐 1000명이 만약에 주문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FBA처럼 저쪽에 아마존처럼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10개만 들어와도 일이 엄청나지. 하나하나 서류를 그 무역의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온라인적인 통합이 없으면 굉장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플랫폼 제공 기업들이 웹 호스팅 기업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그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내부의 그 ERP하고 유트레이드 허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서비스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을 했는데 이 광고 영상 한번 봅시다. 이것만 보고 넘어가죠. 우리는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구매합니다. 이때 돈을 주고 음식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유트레이드 허브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여 회사의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쩐 일이야? 나 지금 어쩐 일이야? 사장님 어떤 업무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 지금 무역 업무 하던 거 하는데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뭐 때문에? 어떤 업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그 해외 수출하는 물품 만들기 위해서 그 국내에 공급해주는 회사에 내국 시용장 방식으로 지금 대금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그 대금 지급해주려고 지금 판매 대금 추심을 해서 지금 작성해가지고 은행 보내려고 작업하고 있지. 엥? 왜 컴퓨터를 2개나 켜놓고 양쪽에서 작업하고 계신가요? 그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우리 회사 ERP 시스템 내부 시스템이고 이 PC가 이게 유트레이드 허브 그 판매 대금 추심을 해서 작성해가지고 은행에 보내는 사이트인데 이거 지금 우리 ERP 시스템하고 이 유트레이드 허브 사이트하고 이 연동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보고 또 여기 쳐놓고 여기 있는 거 보고 또 검사하고 해가지고 2개 작업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지금. 와, 저는 매번 이렇게 작성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 불편하고 힘들어서 우리 회사 그 전산 개발하는 부서에 요거 좀 하나로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돈도 든다, 개발도 어렵다 해가지고 거절당했어. 바로 거절하더라고. 이제 이러한 불편함을 날려버릴 기업 내부 시스템과 전자무역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 오픈 API. 오픈 API는 기업 내부 여러분, 이거 잘 정보와 봐두세요. 유트레이드 허브 간의 오픈 작업을 API 쉽고 굉장히 중요한 빠르게 개념이에요. 도와줍니다. 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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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일이야. 아이고 참. 혹시 어쩐 어떤 일이야? 거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나 막 맨날 하는 그 무역 업무 하고 있지 뭐. PC를 하나만 켜놓고 작업을 하시네요. PC 하나 고장났나요? 그 PC 하나 고장난 게 아니고 유트레이드 허브 사이트에서 오픈 API 서비스라는 거 제공해줬어.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회사 내부 시스템하고 유트레이드 허브 사이트하고 업무 연동해가지고 엄청 편하게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PC 한 대 그거 있던 거 있잖아. 그 PC 한 대 딱 팔아버리고 요즘 미세먼지도 넣고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딱 하나 샀지. 그거 판 돈으로.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지난번에 개발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거절당했다면서요? 오픈 API 서비스라는 게 돈도 얼마 안 들고 개발도 쉽고 이래가지고 전산개발 부서에 말했더니 바로 개발해 주더라고.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우리 내부 시스템 여기 딱 있는데 전자무역이라는 여기 유트레이드 허브 사이트 딱 누르면 사이트 바로 딱 들어가잖아. 딱 여기 우리 시스템 있는데 여기 딱 안에 딱 들어가니까 요 안에서 요 업무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엄청 편하게 쓰고 있지. 너무 좋아. 좋아. 그럼 이렇게 좋은 유트레이드 허브 오픈 API 서비스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알고 싶어? 여기로 가시죠.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API란 게 그거예요. KT넷에서 ERP 연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 A라는 수출 기업이 이 KT넷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여기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들어오게 하는 이걸 API라고 그래요. API.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설치만 하면 이 ERP 안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2대가 필요 없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나왔죠.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예. 그 약어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서비스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걸 더 좋은 ERP와 연동하는 경우 그랬는데 이 ERP가 이 더 좋은이라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ERP를 과거에는 막 그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막 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 더 좋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더 좋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성품 그 ERP가 있어. 그래 거기서 그 기성품 ERP에 보면 더 좋은 회사에 보면 거기에 인사, 재무, 회계, 구매 관리 다 있어 다. 그러니까 그걸 패키지로 전부 몽창 사가지고 우리 회사 이름 바꾸고 우리 회사에 맞게 이렇게 하면은 다 돼요. 근데 이제 나도 여기 충남경제진흥원장 할 때 더 좋은 거에 ERP를 썼는데 엄청나게 복잡해. 인사관리만 해도 막 들어가야 될 필드가 수십 개가 있거든. 그래서 성명, 누구 주소, 전화번호, 배우자 명, 성명, 아들 이름, 누구 이름. 근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 쳐넣을 시간이 없지. 조그만 회사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거인데 어쨌든 이 더존이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가면 아마도 더존을 쓸지 몰라요. 그래서 하도 직원들이 어려워해서 더존의 그 뭐 기술자를 하나 불러라 그랬더니 왔어. 그 사람이 뭐 교육을 시켜주긴 줬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왜냐하면 시스템이 뭐 수십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해하기도 어렵지. 책이 막 이만큼 두꺼워 매뉴얼이. 어쨌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상거래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대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요 시스템은 여기에 연결돼서 우리가 있구나. 근데 그걸 전혀 안 배운 사람들은 매뉴얼 이 몇백 페이지짜리 보면 거기서 질려버린다고. 질려버려 벌써 그 처음에 대할 때. 그래서 이 더존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더존이라는 기성품을 할 때 하고 자체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때 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 그걸 지금 그 KT넷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 과제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건 지금 뭐 조금 몇 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교수가 설명을 했지만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그 워낙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많은 인프라를 사실은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자무역이 늘 얘기했지만 국내에 한정되고 있다. 굉장히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런 애로사항 과제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이제 인프라를 다 이제 활용하기는 굉장히 버겁다 아직도 뜻이고요. 근데 이 여기 지금 그 최초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교수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전자무역을 이용하는데 어떤 뭐 지금 문제들이 있고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걸 정리해 놓은 건데 내용 자체는 어렵습니다. 이거 학위 논문에서 교수가 가져온 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관리사 이런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좀 보죠. 국제적인 통일 규범이 규제하다. 그러니까 뭐 전자무역 자체가 국가 간에 이렇게 하려면은 모두 그 통일돼야 되는데 각국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자무역 협약이 발족을 했지만 아직까지 다 비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래 법규도 미비하고 RFID 관련 법규도 정비돼야 된다. 기술 표준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이 지금 없다. 아까 얘기했던 볼레로 뭐 트레이드 카드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거 거의 안 쓴다니까. 처음에 출발은 창대했는데 진짜 거꾸로 된 거지 이게. 맞아요. 이제 지금 잘 거의 왜냐하면 우선은 뭐 워낙 복잡하고 국가별로 시스템들이 전부 프로토콜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술 표준도 지금 돼 있지가 않다 그런 측면 그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는 보면 차별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유트레이드 허브하고 유니패스가 지금 좀 중복되는 게 실제 있어요. 여기서 저기서. 해외 마케팅 시스템 부재. 이 앞전에 저 강의할 때 그거 여러분들한테 표 보여줬죠. 제일 처음에 수출 업체가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받아서 사후 관리할 때까지 그 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사실은 장황하게 우리가 전자무역을 설명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일 앞단에 있는 거죠. 제일 앞에 우리가 바이어를 찾아서 내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서 계약서 사인할 때까지 이때가 가장 LC 계산할 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해?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내 사이트에 와서 클릭해가지고 신용카드 입력하고 주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과정이 마케팅 과정은 사실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전자화라는 게 사실은 어렵죠. 그 부분을 누가 한다? 주로 코트라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주로. 근데 코트라도 나름대로 뭐 빅데이터 작업도 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해외 마케팅 지원 시스템은 좀 그 부재하다, 별로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가지고 코트라가 작년부터 그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역 관련 그 바이어 정보라든지 시장 정보를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코트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거 나옵니다. 중소기업의 연계 서비스가 미비하다, 부가료 징수, 뭐 돈도 내야 된다, 공짜가 아니란 얘기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 자체 시스템이 전문 인력 부족, 이건 정말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봤지만은 이거 쓰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다니까. 워낙 시스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대로 배웠더라도 컴퓨터를 많이 아는 사람은 무역을 모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에는 이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소기업이 쓰기에는. 또 그렇다고 일일이 뭐 전문 인력을 또 다 따로따로 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무역학을 전공했는데 이 전자상거래나 전자무역, 컴퓨터공학이나 그리고 웹디자인 같은 그런 공학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졸업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무역 쪽을 하면서 컴퓨터 관련 쪽을 겸비를 하게 되면 그 무역 컴퓨터 공학을 그러면 하면 되지 않나요? 컴퓨터 한 사람들은 무역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그냥 우리 무역 한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사람들을 만들기만 한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을 또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무역 거래에 있어서 그걸 이제 그 정보의 안정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지금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해서 하려고 지금 그 관세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여러 그 기관들이 30몇 개 기관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수출 업무에, 그러니까는 지금 뭐죠? 뭐 그 서류들이 유트레이드 허브에 보관돼 있지만은 그 보관돼 있지 않은 서류도 무지 많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 군데, 특히 무역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어딘가에 분산 장부로 블록체인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보안성이 뛰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관세청이 앞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출 통관 물류 서비스를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현재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그 수출입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으로 시스템을 혁신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BL이 발급이 돼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발급한 BL을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근데 우리가 그냥 문서 하나 타고 쌌다 해서 이거 뭐야, 이거 뭐 한국에서 온 뭐 BL이구만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트코인처럼 하게 되면, 아 이게 오면 이게 BL 진짜구만, 이게 확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신뢰도를 높여서 그걸 유통을 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죠.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 통관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도입 효과가 어떻게, 무역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 지금 그 무역 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논문에서 교수가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근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할 때 한 5년, 10년 후에는, 그때는 아마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 전자무역이 일반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네. 정부에서 이제 전자무역을 더 고도화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보면은 빅데이터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또 그 전자무역을
인프라를 강화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자상거래를 할 때 이런 이제 그 통일을 시키는 그런 것들 움직임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 뭐 디지털 싱글 마켓 구상해가지고 언젠가 이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어려운 게 뭐냐면 국가 간의 어떤 그 표준이 틀리다 이거죠. 이게 가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 간 표준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전자상거래나 전자무역 인프라를 통합하기가 디지털로 싱글 마켓 하기가 어려운 점인데 앞으로 차츰 이게 이제 해 나갈 수 있겠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돼야만이 이제 경쟁력이 있겠죠. 국제적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음 시간에는 전자무역 보안. 전자무역 보안은 뭐 전자상거래 보안이나 근데 이 보안 쪽도 굉장히 어려워요. 막 기술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기술적인 기반이나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교수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최소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용어 자체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고 무역 사기는 우리가 전자적으로 이렇게 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 좋지만 그만큼 문을 열어놓으면 찬 공기도 들어오지만 벌레도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역 사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이 좀 알아야 돼요. 무역 사기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아마 15주까지 안 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가 늘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기말고사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저거 보내가지고 그